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과 단둘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혼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혼했고 또 그 뒤에 어떤 복수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정말 시원한 사이다 같은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복수라는 말만 봐도 아실 수 있다시피 저는 굉장히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부당한 일을 당했거든요. 남편과 시댁에게 말입니다. 주변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적도 있었고 누군가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줬던 적도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말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에 버림받았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성공 후에 버려지는 여자. 그게 바로 저였어요. 말로만 들어봤지 그런 일이 저에게 생길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원래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불행이 닥쳐올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힘든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돈도 없었고 그 때문에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고 다투셨고 말이죠. 결국 두 분은 이혼하셨어요. 두 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당시에 어렸던 저는 부모님이 참 많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재혼하게 되면서 아빠에게 다시 맡겨졌어요. 엄마가 재혼하는 상대가 저까지 달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거든요. 엄마의 그 상황이 아예 이해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자 혼자 생활하기도 힘들고 더구나 어린 자식까지 달고서는 더더욱 힘이 들었겠죠. 그런데 조건이 나쁘지 않은 아저씨가 엄마를 좋다고 한 거니까 엄마로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저에게는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빠는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를 다시 맡아서 키워야 했으니 아빠는 제가 달가울 리가 없었죠. 아빠와 결혼한 그 아줌마는 더더욱 그랬고 말입니다. 말 잘 듣고 사고 치지 말고, 알겠지? 네. 새엄마한테는 늘 예의 바르게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것을 늘 은연중에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그 집을 뛰쳐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많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걸 늘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거기선 눈칫밥을 먹고 구박을 받아도 그곳이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새엄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썩 달가울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당시에 아빠가 재혼할 때는 아빠는 딸린 자식이 없었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와중에 딸을 데리고 온 거니까요. 달가울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걸 고려하고서라도 새엄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새엄마는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거든요. 그 나이에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이죠.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제가 실수를 하는 날이나 제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에는 사정없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거의 하루가 멀다고 새엄마에게 맞았습니다. 나는 네 얼굴 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 새엄마가 시킨 모든 일을 잘한 날에도 그런 말을 들으며 맞았어야 했어요. 그냥 넘어가는 날이 며칠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때리지 않는 날에는 소리라도 질렀으니까요. 아마 그 생활이 계속되었다면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집을 뛰쳐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아빠와 새엄마는 이혼했거든요. 이혼하기 직전에는 두 분이 정말 많이 싸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이 이혼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저는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를 때리고 저에게 화를 내는 새엄마가 없어진 거니까요. 실제로 새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고 제가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한 4, 5년 정도 되는 기간이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뭐 아빠가 가끔 술을 마시고 저를 보면서 성질을 부리기는 했지만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나에게는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건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온 아빠를 누군가가 쳤다고 하더군요. 운전자 측 잘못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아빠의 장례식에서 울지도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다기보다 현실 감각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이게 일어난 일이 맞는 건지, 뭐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지 애비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고 독한 년이라고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울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은정아, 오랜만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를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 아저씨와 재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던 엄마였어요. 뭐 같이 살 때도 대단히 저에게 잘했던 기억은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딱히 그리워한 적은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아빠 장례 다 치르고 엄마랑 같이 가서 살자. 그리고 엄마의 그 말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같았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애였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나이였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주 무서웠다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서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 저를 엄마는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다시 엄마와 살게 되었어요. 그 아저씨와 엄마 사이에는 어느새 아이 하나도 있었습니다. 참 귀여운 여동생이었어요. 꼼지락거리면서 제 옆에 앉던 그 모습도, 가만히 제 다리에 누워 있었던 모습도 기억이 나네요. 그런 기억들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함께 살았던 그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기로 남아 있습니다. 엄마나 그 아저씨가 저를 때린 것도 아니었고 저에게 막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험금이 정확히 얼마라고? 보상금이랑 사망보험금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5억 정도 된다는 것 같던데? 지금 당장 못 찾아? 지금 그게 다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라 성인이 되면 찾아갈 수 있대. 이제 2년 반 남았잖아. 좀만 기다려. 그거 받아내면 바로 내보낼 거지? 그럼. 나도 제 얼굴 보면 그 인간 생각나서 싫어. 제가 자는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눈 겁니다. 18.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기엔 저는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엄마가 나를 데리고 온 것도 다 돈 때문이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서 아빠의 보험금만 받아가고서는 나를 다시 버리겠구나 하는 생각에 엄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리게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감춰야만 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 성인이 되면 그 돈을 내가 찾아서 도망가는 거야. 밖에 나간다고 해도 제가 뭐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나가면 길바닥을 전전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착한 딸인 척 연기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는 날 엄마가 어디 가자고 하는 것을 하루만 미뤄달라고 했어요. 내일 가면 안 돼? 나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 내일은 꼭 가는 거다. 알겠지? 2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린 사람이었는데 하루 더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었겠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저는 그날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가서 보험금을 싹 다 찾아서는 다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를 찾느라 난리를 쳤다는 말은 나중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었다고 말이죠. 성인이 된 뒤로 나간 거라 가출로 처리가 되어 경찰이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말이죠. 또 그 일로 그 아저씨가 엄마에게 굉장히 많이 화를 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 뒤로 엄마가 그 아저씨에게 학대 아닌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나중에 한스러운 말들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도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엄마는 저를 버리려 했고 그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할 뿐 말입니다. 이렇게 잠깐만 들어도 제 성장 서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단번에 아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정말 정붙일 것 없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해주면 의심하면서도 덜컥 믿어버렸어요. 그런 애정이 늘 고팠으니까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살 곳을 마련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재수했어요. 악착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이 엄마든 누구든 저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머리가 나쁘지는 않았고 독을 품고 1년을 악착같이 공부만 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명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 말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제가 22이었고 남편은 24이었어요.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서 막 복학을 했었는데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겁니다. 본인 말에 의하면 그랬어요. 행복했습니다. 팍팍한 제 인생에 사랑이 찾아오는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그런 일이 찾아왔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저같이 애정에 목마른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늘 버림만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이 찾아오면 맹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말이죠. 5년 연애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고 남편은 소위 이야기하는 행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데이트 비용이나 돈을 쓰는 것은 제가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빨리 성공해서 언젠가 다 갚아줄게. 나는 오빠가 갚았으면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오빠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지. 고맙다.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해. 정 안 되면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이 만약에 끝까지 행정고시에 붙지 못하고 백수로 지낸다고 해도 제가 먹여 살리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집에 한 명만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돈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5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기는 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큰 돈은 아니기는 하잖아요. 물론 작은 변화 정도는 가능해도 말입니다. 아빠가 남긴 돈으로 집을 얻었고 또 대학을 다녔고 또 남편과 연애하면서 모든 비용은 제가 냈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거의 제 돈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은 진작에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쓰려면 금방 쓰는 돈이잖아요. 결혼할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겠네요. 청혼은 제가 먼저 했거든요. 연애가 5년 정도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나 아직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빠가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오빠라서 좋은 건데? 저는 정말 상관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당시에 본인이 뭐 가진 것도 없고 시험도 붙을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먼저 청혼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미안해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당시 시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때는 저를 업고 다니실 기세였는데요. 아이고, 우리 애가 그래도 마누라 복은 있나 보다. 이런 복덩이가 어떡해?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 그런 거죠. 저거 공부만 한다고 저러고 있어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가 있어서 한시름 놨다. 너무너무 고맙다. 심지어 그때는 저를 복동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던 시절이 있었나 싶어지는 기분이지만요. 그렇게 5년이었습니다. 결혼한 뒤로 남편을 뒷바라지한 세월이 말입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 5년, 그리고 결혼해서 5년, 도합 10년을 뒷바라지를 한 거죠. 남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5년 동안 힘든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또 저에게 자격지심 아닌 자격지심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지금 너 돈 번다고 유세 떨어? 내가 언제 유세를 떨었다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 내 앞에서 맨날 바쁘다 바쁘다. 그리고 너 회사에서 온 전화도 일부러 내 앞에서 받는 거지? 나 들으라고. 너 힘들게 일한다고. 사람이 왜 그렇게 꼬였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남편은 자격지심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제가 바쁘다는 이야기만 해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힘들다는 말만 해도 그래, 네가 돈 벌어오니 힘들겠지. 집에서 공부만 하는 내가 뭘 하겠냐 하는 소리를 해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미워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안 됐다는 생각을 했을 뿐 말이죠. 안 됐다고?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됐겠어. 아마 그런 말을 하는 저를 주변에서는 등신 취급했을 거예요. 겉으로 티는 내지 못해도 속으로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어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었고 저는 남편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참 중재를 잘해주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애한테 너까지 왜 그러니? 공부하느라 힘든 건 이해한다만 그래도 네가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보는 내가 괜찮지 않아서 그런다. 늘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남편을 어르고 달랬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시어머니가 정말 참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로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 끝까지 행정고시에 못 붙을까봐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는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입 밖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남편이 너무 예민해져 있기도 했고 자신이 이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뭐하냐는 말을 종종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가 나면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그것마저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남편이 공부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지는 않고 또 아예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붙을지 아닐지 확신이 없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뭐 5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세월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길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5년 만에 남편이 행정고시를 붙은 겁니다. 저는 그 발표가 나던 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전부터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 붙을 것 같다고 예감이 좋다는 말을 여러 번 하기는 했었거든요. 시험을 상당히 잘 본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설레발은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나 시어머니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붙은 겁니다. 이제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어. 호강 안 시켜줘도 돼. 오늘로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남편과 저는 껴안고서는 정말 이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기뻐서 그렇게 눈물이 나왔던 게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기뻐도 그렇게 울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정말 많이 우셨어요. 아가, 고생했다. 네 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만이 남아있을 걸로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토록 바라던 행정고시에 붙었고, 이제는 아이도 가져서 낳고 키우면서 내가 그동안 바라고 꿈꾸던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와서 반찬 좀 하거라. 집이 더러운데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청소 좀 해라. 그전과 같았으면 저에게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일하는 사람, 집안일까지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며 본인이 반찬을 다 해서 우리 집으로 나르던 분이셨거든요. 저는 늘 죄송하고 감사했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태도가 바뀌니 저로서는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전형적인 그거 아니야? 그게 뭔데? 이제 자기 아들이 더 잘나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까운 거고. 우리 어머님 그런 분 아니셔.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셔? 아마 저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절대 아닐 거라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세뇌 아닌 세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믿고 싶지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일부러 엿들은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시댁에 갔는데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통화를 하고 계신 것을 들은 겁니다. 그 통화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결혼 말릴 걸 그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행시 붙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며느리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들 그러더라. 아, 며느리? 그냥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그니까 너무 아까워 죽겠다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청나게 쿵쾅쿵쾅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생각을 했더라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조용히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술을 한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간 집에서 남편과도 작은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고요. 오늘 엄마 집에 간다고 하고서는 안 갔다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면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지. 이제 너만 우리 집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유세 떨 시기 아니라는 건 알아야지 않아? 그때 남편이 그 말을 했을 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행정고시를 붙기 전에 저에게 늘 유세 떤다고 말했던 건 그 시기에 남편이 예민하고 그래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행정고시를 붙고 난 다음에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일로 남편과 헤어지거나 한다는 건 염두조차 해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엿들었던 시어머니의 통화 내용도 또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도 다 꼭 삼켰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자기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아이를 가지고 낳고 살다 보면 그 전에 행복했던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2차까지 붙고 나서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돌았어요. 3차까지 있기는 했지만 그건 명목상 하는 거고 거의 다 통과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된 거나 다름없기는 했어요. 그래도 술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것에 욱한 건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에 어디 여자가 토를 달아? 갑자기 그렇게 소리를 지르셔서 제가 놀란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서 큰일하는 남자한테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 그간 속으로 참 많이 쌓아두셨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도 고생하니 참아줘야지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이 집의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해야겠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놈의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시집살이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시집살이라는 말은 굉장히 순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학대였으니까요. 김장할 거다. 200포기. 200포기나요? 원래는 심지어 김장을 안 하던 집이었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담궈 먹는 집이었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자꾸 토달래? 하자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이제 우리 집 장손이 이렇게 잘 되었으니 주변에 나눠주고 이러면서 인심도 쓰려고 하는 거지?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런 생각도 못하니? 아니, 그 인심을 왜 며느리를 학대해서 챙기느냐 말입니다. 그날 저 김장 200포기로 혼자서 다 하고 며칠을 알아 누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알아 누운 저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괜찮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고요. 고작 그거 하고 알아 누운 것을 보면 너도 참 쓸모가 없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간 저에게 꽁하셨던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본인의 분풀이를 마치고 나면 괜찮아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그 가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느 날은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부르더군요. 돌려 말하고 싶었는데 네가 눈치가 더럽게 없는 것 같아서 못 그러겠다. 다짜고짜 그렇게 입을 여신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말을 뱉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않겠니? 조용히 이혼해라. 네?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저게 무슨 말인지 들었는데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인상을 팍 쓰셨어요.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이혼하라는 말이잖아.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매달렸어요.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이혼이라뇨.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네? 내 아들도 너랑 이혼하고 싶어 한다. 저는 앞선 말보다 그 말이 더더욱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게 무슨... 제가 그이랑 이야기해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해?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불쌍해서 그리고 그간 고생한 게 미안해서 말을 못 꺼내고 있다고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더라. 네가 정말 내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면 그만 놔줘. 너 같은 거한테 발목 잡히기에는 너무 잘났지 않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뭐라 제대로 된 대꾸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상상 속에서 저는 말도 잘하고 또박또박 다 받아치는 모습인데 실제는 절대 그럴 수가 없겠더군요. 대꾸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단은 남편에게 정말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또 다른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민철 씨 집이 여기예요? 한 번도 안 알려주더니. 봤으니까 얼른 가봐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신다고 했나?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꼭 소개해 주게요. 알겠죠? 남편이 어딘가 불안한 얼굴하고서는 서둘러 돌려보낸 여자는 누가 봐도 남편과 만나고 있는 듯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 했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박혀서서 비싼 차를 몰고 사라지는 그 여자를 허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간의 내 인생에 싸그리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뭐 그런 감정보다도 허무한 감정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밀려오는 배신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은 아프다는 핑계로 남편의 공부방에서 따로 잤어요. 물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꼬박 새웠지만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차분히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고 나니 엄청난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그런 감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곧장 심부름센터로 향했습니다. 그 전에 회사 동료가 남편이 불륜을 알게 되고 나서 심부름센터를 고용해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서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기까지 그 기간 동안은 죽을 힘을 다해 모르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은 다음이기도 했고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테니 뭔가 고민을 하는 척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서로 한 집에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대화 한마디 없는 것. 그런 일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숨막히는 기분이거든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저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한번 시어머니에게 재촉당하기는 했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는 것을 빌미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심부름센터에 의뢰했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숨길 생각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애초에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기도 했지만요. 다들 그냥 총각인 줄 알았더라고요. 같이 시험 공부를 한 사람들도요. 돌이켜보면 남편과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이름조차 모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긴 하더라고요. 이미 의뢰 잡은 시어머니랑도 만나서 인사를 다 한 상태고 날 잡자고 양가에서 말이 나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자분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직업도 약사고 집안도 좋고 알면서 이런 결혼을 여자 쪽에서 하겠다고 하지는 않겠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이 주르륵 났던 것 같아요. 그날 받은 증거 자료들을 모두 받아들고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의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말이죠. 몇 번이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이죠. 고민을 하다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받아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내고 이혼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터트리자 하는 건 말입니다. 이혼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너도 너 아니라는 집에서 빨리 나가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새 출발해야지. 대신 이거. 저는 시어머니에게 밤새워 정리한 종이를 건넸어요. 이게 뭐냐? 제가 그간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쓴 금액을 밤새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받아들더라고요. 돈 같은 건 아무래도 좋은 것처럼 굴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다? 너도 어차피 그런 애였어. 제 잘못도 아닌 걸로 쫓겨나듯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지 못할지언정 제가 쓴 돈은 다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시면 바로 도장 찍어드릴게요. 제 그런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약사 며느리를 보게 생겼는데 이미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는 중인데 저를 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려면 제 말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이죠. 그래, 주마. 대신 바로 도장 찍어주는 거다. 네, 바로 찍을게요. 그 돈은 대략 3억 정도 됐거든요. 사실 그것도 많이 깎은 거였어요. 결혼식 비용이나 그간 생활비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함하면 그것보다 더 썼으면 썼지 결코 덜 쓰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을 뒷바라지했는데요. 바로 다음날 통장에 3억이 꽂히더군요. 참, 어지간히 급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저에게는 그 어떤 말도 사과도 하지 않은 남편이 제일 글러먹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남자가 그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급하게 있을 곳을 하나 마련하고 제가 해왔던 모든 혼수로 옮겼어요. 2, 3일 만에 그 모든 것이 정리되더군요. 짐들로 가득한 작은 집에 멍하니 앉아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간의 제 세월이 서러워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한스러워서 말이죠. 하지만 오래 그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제일 먼저 한 건 그 여자분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불륜을 안다는 것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 여자분은 엄청나게 충격받으셨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보면서 괜히 제가 더 미안해졌던 것 같아요. 탓하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남자랑 결혼까지 하는 건데 제가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한테는 미안해하거나 저를 무서워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쪽에게 어떤 해를 가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그녀는 저에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이 깨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디서 들었다고만 하고 저에게 들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걸로 끝을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곳에 전화했어요. 어디냐고요? 바로 남편을 합격시켜준 곳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합격시켜주는 곳이 말이 되느냐고. 만약에 이 사람을 합격시키면 게시판에 도배라 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공무원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이죠. 처음에는 무시라 하더니 나중에는 게시판에 도배라 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저희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 3차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걸으라고요. 그것도요. 그러면 제가 증거를 보내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받은 주소로 제가 심부름센터에서 의뢰해서 받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보냈어요. 제가 남편과 10년간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뒷바라지를 한 것, 그리고 행정고시를 붙자마자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선을 본 것,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것, 아마 완전히 붙고 나서였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남편을 잘리게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3차가 남아있었고 그러면 제 말을 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났어요. 남편이 3차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정말 없는데 남편이 떨어졌다고 시어머니가 항의를 한다는 둥 그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일부러 집을 한번 찾아갔었어요. 잊어버린 물건을 찾으려는 핑계로 말이죠. 남편은 죽상을 하고 누워있더군요. 주위에는 술병들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집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꼴 보려고 왔니? 이러고 있는 꼴이라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차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면 왜 왔는데? 제 물건 두고 간 게 생각이 나서 찾으러 왔는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빤히 보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건지 어떤 건지 눈을 뜰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없다. 제가 민원을 넣어서 남편이 탈락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 알려주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기는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아는 척을 했어요. 그 떨어지기 힘들다던 3차에서 떨어진 것 마냥 왜 그러세요? 뭐? 그러게. 사람은 심보를 곱게 써야 하는 법이에요.
못된 마음을 먹고 나쁘게 사니까 그 업보가 다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야, 너 알고 왔지? 2년이? 시어머니는 어딘가에 화를 풀 곳이 필요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던 것을 보면 말이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간은 당해준 거지 덩치도 힘도 제가 더 크고 셌으니까요. 저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시면 저 바로 고소합니다. 지금 이래저래 힘드실 텐데 저한테 고소까지 당하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눈은 감고 있지만 정신이 있을 것이 뻔한 남편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그냥 밑바닥에 어울려. 너 같은 인간이 무슨 고위 공무원이야? 그치? 야! 저는 그렇게 악을 쓰고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속이 시원한 기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복수를 꿈꾼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시댁과의 저는 완전히 끝장이 났습니다. 뭐 그 뒤로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한테 찾아가 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과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도 그때의 저를 떠올리면 저 같은 호구는 또 없으니까요. 아마 시어머니도 그러니 저를 비빌 구석이라 여겼던 걸 테고 말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연락했던 건 시어머니가 준 3억 중에 다만 얼마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였어요. 끝까지 정말 구질구질한 인간이죠. 저는 물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겁도 많이 났었고 또 혼자서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망설였고 그래서 그렇게 등신같이 참아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막상 이렇게 지나고 보니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오래 살잖아요.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고요. 세월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놓고 보면 제 인생은 아직 봄인데 너무나 빨리 결론을 지어버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훨씬 더 많고 긴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 요즘은 정말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매일을 제가 아닌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그 둘의 생각만 하면서 정작 저는 그 어디에도 없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저를 돌봐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저를 챙기겠어요. 결국에는 제가 해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앞서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돌볼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취향을 제가 모르더라고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재밌어 하는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빵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과거의 인연들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 말입니다. 그냥 그 집을 그렇게 나온 거지 엄마와 연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엄마를 찾아갔었어요. 10년이 훨씬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늙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엄마는 정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는 않았어요. 용서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도 완전히 인사를 하러 간 거였고요. 언젠가 네가 찾아올 줄 알았다. 엄마는 그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뺨이라도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생각보다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어. 그 인간이 너를 잡아오지 않으면 나를 죽일 것처럼 굴었거든. 엄마가 말하는 그 인간은 엄마와 결혼한 그 아저씨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인간이랑 갈라서고 나니 그래, 너라도 그 돈을 가지고 나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만약에 그 인간이 그 돈을 다 가져갔다면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돈만 빼앗기고 버림받았을 거야. 그 아저씨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에게 뜯어갈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바로 이혼하자고 했다는 것도 말이죠. 물론 엄마도 저에게 나쁜 엄마이긴 했지만
세상에는 정말 몹쓸 놈이 많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이도 딸이라며 데리고 가지 않아서 엄마 혼자 동생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는 제 동생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평생 엄마를 용서할 수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왜 그런 기분이 느낀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언젠가 한 번은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찾아온 거예요. 엄마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엄마는 나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한 적 없잖아요. 그저 돈이었지.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세상 어느 엄마가 자식을 돈으로만 보겠니? 사실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저도 세상 풍파를 겪을 대로 겪고 다시 만난 건데 다시 또 선뜻 어떻게 누군가의 말을 믿겠어요. 하지만 그냥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찾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다시는 엄마를 만나거나 찾아가거나 도와주거나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위안받은 걸로 끝낼 생각입니다. 다시 연을 이어갔다가 다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저도 인간인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을 겪고 싶지는 않거든요. 태생이 외로움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건 저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모두 죽거나 저를 버렸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혼자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아요. 혼자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런 분들도 많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모르죠? 언젠가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날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저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한번 살아가 보려고요. 그 편이 조금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사연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성분 있잖아요. 그 여성분의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고는 고맙다고 돈 봉투를 건네시더군요. 본인은 아니었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그리고 우리 딸 구해준 것도 고맙다고 인사를 꼭 하고 싶은데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요. 딸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하기는 했지만 한사코 지어주셔서 받기는 했어요. 조금 부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뭐 의미 없는 생각이지만요. 그 주신 돈으로 이번에 휴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올까 생각 중입니다. 뜻하지 않게 생긴 돈은 이렇게 금방 써야 하는 거라고 언젠가 아빠에게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아직 단 한 번도 해외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여건도 없다니까요. 신혼여행도 남편이 공부해야 해서 국내로 갔고 말이죠. 못 해본 게 참 많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조금 걱정되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인생이 참 불행하고 기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잘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떠신가요? 부디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기특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거 아닌가 싶네요. 신세한탄을 하고 나니 속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감 넘은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쓸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나이 먹고 주책이라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처한 솔직한 제 상황을 써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마음 두기 힘든 냉정한 남편이라고. 하지만 굳이 있는 쪽, 없는 쪽 하나만을 고르자면 있는 게 100번은 나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느 부부처럼 사랑으로 지낸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무척이나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죠. 저나 아이들이나 무슨 행동을 하든 남편 눈치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불시에 두 아들이 어렸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점에서는 괜찮았지만 당시 생계 자체를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유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 당장 아이들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평생 집에서 집안일만 하면서 일 한 번 안 해본 제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이나 빨고 앉아 있어야 할 정도로 집이 가난했기에 전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식당 일입니다. 아무리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손이 거칠거칠 트고 까칠해져 가는 게 매일 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지금이야 다 늙었지만 그때는 저도 나름대로 젊은 여자였는데 그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애들 재워놓고 혼자 운 적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두 아들밖에 없는 만큼 얘네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정말 애들만 보고 일했습니다. 고된 시간이긴 했어도 다행히 애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애들은 아니어서 그런 쪽으로는 고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데. 하지만 아무리 애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그때는 철이 없는 엄마여서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는 이야기에 돈 없다며 버럭 소리를 지른 적도 있습니다. 수학여행에 돈 드는 게 애들 잘못이겠어요? 저도 마음으론 아는데 당장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나면 남는 돈 같은 걸 이것저것 계산을 해봤을 때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로 돈이 없다 보니 참혹한 현실에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과를 하고서 아이들 수학여행을 보내주긴 했지만 살면서 그런 일이 또 없었냐고 한다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조금 더 잘 사는 부모, 좋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둘째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도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딱 고지식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는데 둘째 아들은 그에 비해서 좀 더 자유분방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용돈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났는지 자기가 필요한 건 본인이 다 알아서 사고 다니더라고요. 솔직히 부모로서 혹시 어디서 도둑질이라도 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줘서 미안해. 근데 돈은 어떻게 해서 번 거야? 그래서 일부러 상냥하게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훔친 돈이라면 얼른 돌려주게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레 물어봤죠. 근데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공부 필기한 걸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서요. 보통 그런 건 선의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들은 돈 벌거리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활용해가지고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썼죠. 얘가 좀 생각이 남다르구나.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첫째, 둘째 모두 성인이 되었고 둘째는 그때부터 자기가 고등학교 때 벌었던 돈을 모은 걸로 본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뭘 자세히 설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 본능적으로 둘째 아들이라면
뭘 해도 굶어 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 없어. 넌 뭐 어렸을 때부터 돈 하나는 혼자서 잘 벌어서 쓰고 그랬으니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하거라. 라고 하면서 무조건 밀어주었습니다. 사실 밀어주었다곤 해도 제가 사정상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었기에 그냥 밀어주는 것 정도가 전부였지만요.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전 평생 만져본 적도 없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은연중에 둘째라면 성공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조차도 너무 놀랄 만큼의 성과였어요. 당시 첫째 아들은 그냥저냥한 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는 회사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둘째가 형도 나랑 같이 사업하자 라며 데려가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역시 둘째만큼 큰 돈을 벌었습니다. 참 그때만큼 흐뭇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 우애가 좋은 형제이기도 했고 비록 첫째가 형이지만 첫째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동생한테 자기가 형이라고 압박을 가하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동생이라 더 챙겨주고 그랬죠. 아마 둘째도 그런 형한테 고마운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만 잘 되는 것보단 다 같이 잘 되는 게 좋아서 첫째와 함께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난 진짜 형우가 내 동생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엄마. 내 동생이지만 진짜 그릇이 다른 놈이야. 그래? 다행이다. 엄마는 니네가 이렇게 서로 돕고 잘 사니 더 바랄 게 없구나. 첫째는 둘째와 사업을 시작한 뒤로 매일같이 둘째 칭찬만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둘째가 형을 해야 한다느니 자기는 동생 덕만 보고 팔자 좋게 살고 있다느니 저 역시 웃긴 했지만 그런 첫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사업에 성공한 뒤로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전부 둘째 덕분이었죠. 첫째 역시 둘째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첫째도 사업 수완이 아예 없진 않았는지 둘째한테 배운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가끔 서로 돕기만 하면서 사업 자체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대충 들어보면 첫째도 거의 둘째 못지않게 돈을 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아들 둘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냥 용돈만 꼬박꼬박 받으면서 어지간한 집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200만 원, 둘째 아들한테 200만 원, 매달 400만 원씩 받고 살았으니 할 말 다 했죠. 게다가 생일 같은 때나 명절 같은 때는 아들들이 보너스라고 몇백만 원씩 턱턱 더 안겨주기도 했고. 주위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아유, 부러워 죽겠네. 아들들이 그렇게 장성하게 커서 팔자가 편하겠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허나 솔직히 말해 지금껏 큰 돈을 써본 적도 없고 딱히 쓸 데가 없어서 대부분을 다 저축했습니다. 남들은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간다는데 전 그런 것들에 별로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찌됐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용돈으로 받는 건데 저축도 안 하고 탱자탱자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고요. 솔직히 과부로서 무척이나 힘들게 살았던 것은 맞고 혼자인 게 외롭지 않았냐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상을 충분히 받은 기분이었기에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다거나 버티기 힘들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두 아들 모두 자기 짝을 찾고 나서는 조금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가끔 쓸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견디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명절 때 아들들이 집에 왔을 때 첫째 아들이 저한테 취미를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는데 엄마도 한번 동호회 같은 거 들어볼래요? 취미 생활? 아마 아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자기랑 동생만 키워온 제가 나이 들어서까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취미야. 엄만 지금 이대로 삶에도 만족해. 너네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엄마. 장모님도 요새 동호회 들어서 또래 친구분들도 사귀고 그러신다는데 엄청 좋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딱히 살면서 제 취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어쩐지 나이 먹고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좀 겸연쩍더라고요. 그런 건 좀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사돈어른이 동호회를 들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논다고 하니까 조금 관심이 갔습니다. 홀로 되고 나서 그 힘든 세월을 온몸으로 버텼는데, 이젠 노후라도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취미를 배워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뭘 좋아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학교에서 체육 수업 때 탁구를 하는 것만큼은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도움받아서 탁구 동호회를 알아보고 가입을 했습니다.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젊어도 50살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기본 체력도 없으면서 탁구를 제대로 칠 수가 있을까 걱정은 했지만 확실히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라도 만나서 좋아하는 탁구도 치고 탁구를 치지 않을 때도 비슷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수다도 떨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거기서 먹고 살기가 바빠서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도 없었는데 이렇게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확실히 삶의 활력이 돋더라고요. 거봐요. 엄마, 재밌죠?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제 얼굴에 첫째 아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저한테 동호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 평생 그런 거는 모른 채로 살다가 죽었겠죠. 그전엔 아들들이 전화 한번 해주는 게 삶이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동호회를 다닌 이후에는 매주 동호회 사람들이랑 만나는 토요일을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단순히 동호회 사람들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나 마음에 드는 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 기대가 돼요. 금요일 밤이 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설레어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은 적 남편이 죽은 이후로 여자로서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여전히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이미 나이는 들을 대로 들었지만 마음은 청춘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취미가 맞는 동생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1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을 첫눈에 남자로 보긴 어렵잖아요. 하지만 서로 만나는 날이 많아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는 티를 냈고요. 누님, 저 누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누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아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동생. 장난치지 마. 게다가 이미 고백까지 받았었습니다. 당연히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동호회에서 만날 때마다 늘 제 옆에만 있고 그러다가 따로 저한테만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제 생각이 나서 사왔다며 꽃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아유, 오다가 하얀 이 꽃을 보는데 누님 생각이 절로 나서요. 받아주세요, 누님. 어머, 아이고, 고마워라.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거기다 또 어느 날은 본인이 요리를 잘한다면서 도시락까지 챙겨줬죠.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고백을 장난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찍이 결혼을 했지만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돌싱이었어요.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아내랑 이혼한 이후 연애다운 연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죠.
비록 나이는 저보다 10살 이상 어릴지언정 저랑 비슷한 삶을 살아온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은 군대에 가거나 대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어서 지금에 들어서야 본인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딱 그 동생처럼 애들만 보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저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동생이야 저보다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창 좋은 시절 다 보냈다는 게 참 불쌍하기도 하고 동질감이 들기도 하고 안 그래도 그 동생이 점점 남자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저랑 닮은 부분까지 있다니까 저는 더욱더 속절없이 그 동생에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러면 좋은 사이로 지내보자며 마음도 받아주었죠. 요즘 시대에도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건 신기하게 받아들여질 테고, 그게 아마 제 정도 나이에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건 더욱 그럴 거긴 합니다. 또한 여자가 연하가 아닌 남자가 연하이니 남들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들 최소한 겉으로는 저와 그 동생이 사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축하한다고 해주고 제 젊었을 적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그저 동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나이는 있지만 젊은 친구들과 비슷한 데이트를 즐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다정하고 섬세한 구석이 있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먼저 알아채고 조금 괜찮아 보이는 곳이 있으면 본인이 미리 알아놨다면서 예약도 하고 저를 데려갔죠. 늦은 나이에 이렇게까지 마음을 설레게 하는 남자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다 보면 제가 진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평생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친구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지 한 반년 정도 만남을 지속해 왔을 때 그 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누님, 앞으로도 제 남은 인생은 누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성대한 결혼식까진 무리겠지만 저랑 결혼해서 함께 살아주세요.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 같이 살자는 프로포즈였죠. 물론 제가 그 친구와 평생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면서 고민했습니다. 결혼해야 할까? 이 나이에? 하지만 생각보다 결론은 금방 났습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혼자 이렇게 외롭게 늙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늙어가면서 의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았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들한테 말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들들은 제가 그냥 취미로서 동호회를 나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지, 제가 따로 연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안 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엄마이고 부모인데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사귀는 거야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프로포즈까지 받았는데 그걸 비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남자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구나. 혼자 생각하고 끝낼 순 없었기에 처음으로 아들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40대 후반의 남자가 있다. 어찌저찌 남자 쪽이 먼저 고백을 했고 난 고백을 받아서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난 솔직히 너네도 다 결혼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싶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전 아들들이 당연히 제 결혼을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언제고 제가 좋은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자기들도 다 컸으니
엄마도 엄마 인생 살라고 입이 아프게 얘기했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제 이야기를 곱씹는 듯 하더니 어쩐 일인지 둘이 입을 모아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엄마, 정말 결혼까지 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우린 제대로 몰라요. 막말로 엄마 돈을 탐내고 접근한 거면 어떡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저희는 반대예요. 그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할 줄을 몰랐기에 전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슨 선택을 해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해보라고 이해를 해주던 아들들이었는데, 하지만 둘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반대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황스러웠을 뿐이었죠. 너네가 그 친구를 못 봐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 게 부족했나 싶어서 그동안 사귀면서 느꼈던 그 친구의 장점을 줄줄줄 읊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면 달라질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 친구를 대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들들은 자기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엇보다도 그 친구가 저보다 많이 어리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좀 뒤가 구린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기다리는 것 정도의 일도 아니었기에 전 그 친구의 프로포즈를 당장 받아들이진 않고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 심부름 센터 같은 곳에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뒷조사를 했나 봅니다. 심부름 센터 같은 곳에 의뢰했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그때 엄마가 이야기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요? 이거 분명히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둘째가 조사해온 것을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달랐습니다. 이름, 나이, 생긴 것 정도를 빼고는 전부요. 대충 내용을 훑어보니 그 친구는 혼자 원룸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들 다 키워놓고 하는 일이 좀 잘 돼가지고 비싼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고 했었는데, 게다가 직업도 인테리어 사장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군대 간 아들 하나, 대학생인 아들 하나 있다던 말과 달리 아들은 하나뿐이었으며, 그 아들도 대학생이 아니라 고졸이었으며, 직장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하나 하지 않은 채로 맨날 밖에 나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오는 한량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랑 사귄다는 그 남자,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제비인 것 같아요. 엄마도 빨리 헤어지고 차라리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휴, 정말 나쁜 놈이네.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전 그 남자가 말한 그 어떤 한마디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달랐다니. 결혼이고 뭐고 아들들 말대로 당장 사귀고 있는 것조차 다시 한번 물어야 할 사건인 만큼 전 그 즉시 남자에게 전화를 걸곤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평소 자주 만났던 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내 아들이 알아낸 건데 이거 사실이야? 솔직하게 다 말해줘. 그리고 면전에서 대놓고 둘째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말하며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순순히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중에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누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누님은 저랑 달리 가진 것도 많고 내가 사실 이런 놈이라는 것을 전부 이야기하면 누님이 절 떠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이제 와서 누님과 결혼하는 것은 제 욕심일 테니 결혼은 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오손도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이렇게 지내면 안 될까요? 분명 만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막상 남자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약한 면모를 보이니까 저로서도 그렇게 매몰차게 굴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미 사귄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만큼 전 그 남자를 무척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참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 남자를 만나서 반드시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아들들은 제가 우물쭈물 아직 헤어지진 않았다고 하자 그 남자 분명히 제비라면서 빨리 헤어져야 뒤탈이 없다고 저를 닥달했습니다. 아들들 말도 일리가 없다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순수하게 사랑해서 만난다기에는 제 나이가 워낙 많기도 했고, 그리고 요새 워낙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남자 역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이후로는 그 남자의 모든 행동이 다 거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이전과 같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근데 보통 제비는 돈을 노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친구 말대로 전 아들들 잘 둔 덕분에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그러면 솔직히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저한테 돈을 내게 해야 할 낌새가 보여야 하는데, 남자는 제가 지갑이라도 꺼낼라 치면 누님이 왜 돈을 내요? 제가 낼게요. 제가 누님을 더 좋아하니까. 라며 자기가 먼저 지갑을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살 때도 있기야 있었지만 솔직히 그냥 아들들 말대로 무조건 그 친구를 제비라고 단정짓기에는 그 친구가 저한테 쓰는 돈이 아예 없지도 않았죠. 어떤 때는 너무 비싼 곳을 가길래 일부러 밥을 먹고 나온 뒤에 제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마저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더 몇 번 만나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비짓을 할 만큼 야무지진 못해. 만날 때마다 돈도 거의 그 친구가 내는걸. 아들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들들은 그래도 그럴 리가 없다면서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 꼬임에 넘어가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본색을 보일 거라고. 지금은 제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나 자기가 섣부른 짓해서 놓칠까봐 일부러 돈도 쓰고 잘해주는 거라며 저보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아들들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는 그 친구의 진심을 믿어야 할까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미 그 친구에게 마음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에 가까워지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친구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아들들 몰래 결혼은 아니더라도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게 낫겠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들은 오히려 쉽게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꾸준히 제 앞길을 막는 것들이 등장할까요? 심지어 그게 남이라면 차라리 체념하고 마음 편히 원망하고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가족이 되다 보니 쉽지 않고 늘상 저 스스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중요한 선택의 갈림목에 있는데 마음 같아선 다 엎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현재 60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의 친정으로부터 휘말려 나오지 못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진즉 독립은 했지만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자랐던 배경 역시 가족들은 큰 힘이 돼주지 못했어요. 다들 저보고 어떻게 그리 살았냐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60년대는 우리나라도 전후를 지나고 모든 게 혼란스럽고 복잡하던 때라 멀쩡한 사람들도 전쟁을 겪고 재산을 잃고 저마다 빠르게 적응하려고 각자의 고난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는 빠르게 극복하고 치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무척 가난했어요. 저에겐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느낄 새도 없이 더더욱 우리를 괴롭혔던 건 배고픔이었어요.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돈도 없이 맨날 엄마에게 찾아와 돈을 뜯어가려고 하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던 아버지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당하고 울고 있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간청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아빠 버리고 멀리 도망가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의 상태는 여간 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우리를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무섭고 외로운 밤길을 지나 엄마가 알아둔 작은 동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우리를 데리고 먹여 살려보겠다며,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마음이 컸는지 초반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러 다니곤 했어요. 당시 저는 8살이었고 5살 배기 동생을 데리고 늘 집에 있으면서 줄인 배를 안고 힘들게 엄마를 기다렸었어요. 엄마는 동생까지 있어서 그런지 늘 저를 큰아이 취급했었어요. 지나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다 싶지만 그래도 늘 가슴 한켠으로는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순이 너가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의젓하게 있어야 된다. 엄마가 없을 때는 네가 늘 준식이를 돌봐야 하는 거야. 저도 나름 어리광 부리고 싶었던 나이였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늘 집을 잘 지키면서 동생이 사고치지 않도록 돌보고 집에 돌아온 엄마를 도와 밥 짓는 것도 함께 하고 차리기도 하고 치우는 것도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몹시 서운한 일을 겪게 되었고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여느 날처럼 동네 아줌마들과 일을 하러 나가고 저는 동생 준식이와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놀고 있었으나 우린 늘 뭔가 잘 먹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 있었던 차에 저도 딱히 기운도 없고 멍하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놀고 있는 것 같던 동생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당장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악을 쓰면서 동생을 찾았어요. 준식아! 준식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았고 개울가 한쪽이 으슥했기 때문에 저도 순간적으로 겁이 났어요. 계속해서 외쳤는데도 답이 안 돌아오는 것을 보며 겁에 질려 계속 울었고 아무리 봐도 동생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리 동생이 여기서 놀다가 물에 빠졌나 봐요. 안 보여요. 살려주세요. 엉엉 울면서 말하는 제 말을 듣고 아저씨들이 바로 말을 하시더군요. 여기서 애들이 잘 빠져. 저번에 건너집 애들도 빠져가지고 저 밑으로 흘러갔잖아. 그러더니 어디로 나왔는지 안다며 바로 뛰어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아저씨들 걸음만큼은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울면서 따라가려고 열심히 애쓰며 뛰어갔어요. 한참을 뛰어서 방향대로 가보니 아래쪽에 이어지는 개울가 한편에 동생이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완전히 기절해서 온몸이 젖어 있었고 그걸 아저씨와 주변 아줌마들, 아이들이 몰려와서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자마자 전 비명을 지르며 쫓아갔어요. 준식아! 내 동생이에요. 알고 보니 저와 놀던 개울가 쪽에서 잘못 빠진 동생은 그대로 물에 쓸려 내려왔고 이어진 개울가 쪽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잡아서 건져내신 것이었어요. 울면서 동생을 업고 집으로 왔고 얼마 없는 옷으로 갈아입혀주면서 껴안고 한참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며 사과했어요. 그러던 차에 엄마가 돌아오셨고 전 보자마자 뛰어나가서 울며 있던 일들을 말했어요. 엄마, 준식이가 저 개울가에서 떠내려갔어. 아줌마 아저씨들이 구해줬어. 이 말을 들은 엄마는 안 그래도 지치고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표정이 확 변하더니 이후 이어진 행동은 저에게 더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준식이 잘 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저 몰골이 된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리 말했거늘. 전 순간적으로 엄마의 행동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도 그 당시 뭘 몰랐고 잠깐 한눈 팔았던 것은 잘못했으나 나 역시 동생을 잃을 뻔한 슬픔으로 놀라 있었는데 이렇게 내게만 뭐라 하시다니요. 섭섭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만 그렇게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신 저에게 원망의 말들을 퍼붓는데 정말 그대로 듣고 앉아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네가 생겨서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해서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냐. 아이고, 내 발자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이지 엄마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있는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난 엄마를 늘 불쌍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동생을 한번 잃어버릴 뻔한 일로 나를 이렇게까지 때리고 욕을 퍼부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엄만 이후로 묘하게 변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렸어요. 그런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잘해보겠다고 무리를 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머리를 쥐어박기 일쑤였어요. 정말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윽고 엄만 저에게 있어 완전 쐐기를 박는 일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영순이,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왜요, 엄마? 엄마가 뭔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는데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전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네 여기 건너 국밥집 알지? 거기 아줌마가 밥도 주고 고기도 먹여준대. 잠도 재워준댄다. 너 한동안 거기서 지내라. 이 말에 얼마나 서러움을 토하면서 내가 잘하겠다고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준식이랑 더 잘 있을게. 여기 있게 해줘요. 안 돼. 이렇게 살다가는 셋 다 굶어 죽어. 영순이 넌 국밥집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일도 하고 거기서 뜨뜻한 데서 자라. 한 명이라도 살아야 해. 어쩔 수 없어. 전 엄마 곁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나 이어지는 엄마의 행동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라는데도 왜 말을 안 들어? 너만 가면 해결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 말과 함께 엄마는 절 강하게 밀쳤고 전 그대로 고꾸라져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요. 이젠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얼마 안 되는 짐을 갖고 근처 국밥집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요. 아주머니는 엄마에게 저를 소개받으면서 무척 인자한 표정으로 말을 거시더군요. 네가 영순이구나? 우리도 어렵지만 너가 그렇게 싹싹하다며? 그래서 여기서 맡아주기로 한 거야. 잘 부탁한다. 하지만 전 그런 말들이 가슴에 하나도 와닿지 않았고 엄마로부터 버려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말했던 생활과 실제 국밥집에서 생활은 무척 차이가 났어요. 며칠 후부터 아주머니는 완전히 돌변해버렸어요. 그 아주머니에겐 제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 이 둘이 저를 얼마나 괴롭겠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이 쌓인 듯 가슴 한켠이 꽉 막히곤 합니다. 영순이, 너 아침부터 빨리 움직이지 못해? 왜 이리 게으르니? 내가 일찍 일어나라 했지? 할 일이 태산인데 저리 게을러선. 아줌만 국물이 가득 들어있는 들통을 떠매고 움직이는 일부터 세서 설거지도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하고 온갖 잡일들을 다 하게 했어요. 청소도 해야 했고 가끔은 국밥집 뒤에 있는 본인들 집까지 끌고 가서 집 청소도 시키고 거기서 밥까지 차리게 하는 등 정말 식모답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끼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침 한 끼와 저녁만 국밥을 조금 담아주더니 그것만 맛보게 해주더군요. 저를 이곳에 맡겨버리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은 엄마는 한 번이라도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못되게 굴고 시비를 걸어대던 이 집 딸아이와 표독스런 아주머니 이상으로 엄마는 한강물처럼 차갑고 냉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한번 들렸기에 전 그 길로 부엌에 있다가 뛰쳐나가서 엄마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를 데려가줘. 이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도 엄만 태연스럽게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정말 내 모든 힘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야 대체? 넌 여기서 계속 지내야 해. 오늘도 엄만 돈 받으러 왔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그렇게 구박받고 서름을 당하며 끼니도 못 먹고 이 집에서 버티며 지냈던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아주머니에게 받아가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차라리 얻어맞는 게 나을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영순이 네가 무슨 고생이야. 나랑 준식이가 고생이지. 여기서 맨날 국밥이나 뜨시게 얻어먹고 뜨신 방에서 뒹구는 주제에 배부른 소리 마라. 그러자 옆에서 아주머니도 거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둘 다 천하의 원수가 따로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영순이 너는 분에 겨운지도 모르네. 우리 집처럼 잘해주는 곳이 어디 있다고. 계집애가 되바라지기만 해서. 그러더니 엄마가 돌아가고 아주머니는 나를 뒷방으로 끌고 가더니 윽박을 지르더군요. 앞으로 오늘처럼 니네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얌전히 일이나 해. 그리고 오늘은 밥 없어. 그러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잡일들을 다 떠맡기고 딸의 심부름부터 온 뒤치다거리까지 정말 쉴 새 없이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나보니 어린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노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지나갔는데 사람이란 참 간사하고 슬픈 것이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하게 되더군요.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마저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이 지나가는 엄마와 동생을 보았어요. 돈 받을 때 말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엄마는 저와 살던 때와 달리 조금 윤기가 나 보이고 동생도 제법 키가 컸더군요. 누가 보면 딸인 저라고는 당연히 없는 가정처럼 제법 멋을 내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 정말 속으로 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나를 이런 구석에 넣어놓고 내 앞으로 나오는 돈을 저렇게 챙겨서 돌아다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는 남동생에게 다가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절 보더니 흠칫 놀라선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엄마가 누나랑 말하지 말랬어. 라고 하면서요. 결국 전 근처에서 물어보고 알아본 정보들을 가지고 국밥집을 결국 나가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나가버리게 된다면 엄만 더 이상 나로 인한 돈을 받지 못하겠지만 전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몸이 완전히 마르고 어지럽기도 하고 걷다가 토하기도 하는 등 여기서 살다간 제명에 못 살겠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국밥집에 오시던 다른 아주머니가 서울 쪽에 가면 그래도 뭔가 다를지 모르다고 하시면서 제 사정을 딱히 보셨는지 얼마를 쥐어주셨어요.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15살에 서울로 올라가서 식당 일을 조금씩 하면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엄마에게 가고 싶지 않았고 전 저대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이 힘들고 낯설게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괴롭게 한다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저에게 했던 그 모진 말들이나 행동들, 나와 동생을 차별해댔던 모습들에 비할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히도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시던 식당은 우리 고향에 있던 국밥집과는 전혀 달랐고 주인 할머니께서는 무척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이고, 가엾어라. 제 어미한테 그런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꼬. 근데 네 애미도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다들 힘들었을 거다. 지금부터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저를 봐주신 할머니 덕분에 전 힘을 내서 식당에서 일하며 밥도 세 끼 꼭 다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한 달치를 채우면 그때마다 주시는 돈들을 모아두고 이후에 전 이대로 살다간 계속 식당에만 있을 것 같아서 검정고시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 해보지 못했던 공부를 제 손으로 힘겹게 해내어 어렵게 따게 되었습니다. 이후 20살이 되자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검정고시도 땄다고 하니까 나름 그 점을 좋게 봐주셨고, 매번 국밥집이며 식당을 돌면서 계산을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부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윗분들에게 신입이 일을 야무지게 하네 라는 칭찬들도 몇 번씩 들었고요. 아마 당시 저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걸 위한 노력을 어떻게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문득 엄마 생각이 나더군요. 미약한 성공이었지만 배운 거 없는 제가 검정고시도 따고 직장도 있어서 제대로 된 월급도 받고 시간도 벌써 국밥집을 떠나온 지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한번 내어서 고향에 한번 가보았는데 사실 엄마와 동생이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을 확률은 저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가보았는데 역시나 엄마와 동생은 그곳을 떠나고 없더군요. 국밥집에서 일했던 영순이라고 하니까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고 당시 제가 일했던 국밥집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싸움이 나서 이후에 장사를 접고 멀리 이사 갔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 엄마를 만나보지 못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켠으로는 어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당신 없이 떳떳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예 못 보고 돌아오는 길 아예 종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엄마와 동생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돌아와서 전 다시 제 일상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일하던 회사에서도 아주 조금 직급이 올라갔고 돈도 그럭저럭 모았던 차에 저를 좋게 보신 회사분이 중매를 해주셨어요. 전 양가 부모님이고 형제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도 이런 저를 기특하게 보셨는지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하다며 어떤 남자분에게 소개를 시켜주시더군요. 몇 번 만나보니 그 남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시부모님이 부모 없이 살아온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많이 걱정했는데 첫 만남에 얼굴도 인성도 참하고 이쁜 아가씨가 들어왔구나 라며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 점이 그저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게 느껴졌지요. 결국엔 우린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아이도 낳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우직한 성격이었으나 저를 무척 아껴주고 많은 배려를 해주었던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부모복은 없으나 배우자를 어쩌면 이렇게 잘 만났을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창 제 가정을 이루고 늘 가슴 한켠에는 엄마와 동생을 가슴에 두고 살았고 남편에겐 이런 이야기를 뚜렷이 한 적은 많지 않았어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는 왜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없냐고 할 때 딱히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줄 뿐이었고 자라면서 저의 이런 배경을 이해한 딸과 아들은 조금 가슴 아파하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에 아이들 역시 괴로웠나 봅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들이 묻더군요. 그 말에 저도 문득 그날따라 좀 마음이 휘둘렸어요. 엄마, 그래도 엄마의 엄마인데 할머니랑 삼촌 보고 싶지 않아? 글쎄, 한 번쯤은 행방이 궁금하다곤 생각을 했던 차에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오니까 궁금해지긴 하더군요. 성인이 되고 자립한 아들이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아들이 저 모르게 딸과 함께 이것저것 찾아보았는지 인터넷이나 여러 방면을 통해서 제 외할머니와 외삼촌의 행방을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점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물어오자 저도 결국 은연중에 자세한 내용들을 말해주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찾으러 고향에 갔을 때 못 만났기에 기대는 안 하고 있었으나 한창 많은 것들이 발달된 이래 젊은 아이들이 찾아내는 방법은 참 대단하더군요. 은연중에 기대를 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잊으려 하던 중 이번에는 딸아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삼촌이랑 외할머니 어디 계시는지 알았어. 우리가 연락해봤어. 그래?
둘 다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으면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주말마다 내려가서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엄마 생각을 해주는 아이들이 기특하기도 한 반면 전 묘한 두려움과 서글픔, 그리움들이 다시 파도가 몰려오듯 몰아치더군요. 정말 내가 알아보고 만나도 될지 아닐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아이들이 용기를 주더라고요. 언제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컸나 싶었는데요. 엄마, 그래도 엄마를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냥 한번 얼굴만이라도 봐. 그래서 어찌저찌 아이들이 약속을 잡았고 전 혼자 나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이들과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같이 온다고 했지만 어쩐지 제 주변에 사람이 더 많을수록 더 신경이 번잡하고 마음이 불편할 것 같더군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엄마와 동생 준식이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얼굴도 체형도 상당히 변해 있었어요. 영순이 누나? 이런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동생은 어릴 때 얼굴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인상이 많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였으며 구부정하게 등도 굽어 삶이 편치 않아 보이더군요. 네가 영순이냐? 이렇게 저를 힘없이 올려다보는 엄마는 영락없는 그 또래 할머니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길에서 지나치면 당연히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엄마의 얼굴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편히 살아온 것만은 아닌지 인상이 무척 어두웠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자리를 비켜주었고 엄마와 저 준식이는 자리를 옮겨서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저도 그간 어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하고 엄마도 준식이도 제각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엄마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은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엄마를 찾아준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너 혼자 그렇게 올라가서 잘 사니까 좋더냐? 지금도 뭐야. 그렇게 혼자 얼굴에 기름이 좔좔 흘러서는. 네 동생이랑 엄마 생각 안 났어? 그렇게 버려두고 가는 게 어딨어? 우리가 얼마나 너 때문에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냐? 나를 국밥집에 맡겨놓고 아주머니가 나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관심도 갖지 않고 돈만 챙겨가서 동생만 배불리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동생이 그나마 엄마를 제지하듯 말하더라고요. 누나도 많이 힘들었겠지. 엄마, 그만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의 삶도 참 기구했더군요. 엄만 제가 일해서 받아온 돈을 가지고 동생은 학교도 보내고 제가 사라진 뒤 본인이 식당 일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동생을 공부시켰나 봐요. 물론 저의 행방은 찾지도 않은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동생을 공부시켰으나 뜻대로 살아주지 않고 사업을 벌린답시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그 사이 결혼도 했었다가 빚을 지고 사업도 망하고 이혼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되어 엄마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데 매번 엄마가 해다 준 돈만 갖고 살았던 동생은 혼자 자립하기도 싫어하고 일용직만 잠깐 하고 와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60대 아들을 돌보느라 그 연세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고 여전히 밥을 차려 먹이는 등 지극정성이었고요. 참 혀를 찰 노릇이었고 그렇게 아들만 예뻐하고 딸인 저는 원수대하듯 함부로 하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내내 원망만 하던 엄마가 썩 내키진 않았으나 그저 수더분하게 저를 대하던 동생을 보고 연락처를 교환했는데요. 얼마 전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내용을 듣고 전 다시금 잊고 있었던 내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렸던 그 피 끓는 감정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희 엄마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영순이 니 돈도 많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좋아? 니는 니 동생 준식이 불쌍하지도 않어? 그 나이에 사업도 실패하고 이혼도 해서 그 녀석이 얼마나 힘들겠어.
네가 누나가 됐고 그리 잘 살고 있으면 동생 거둘 생각을 해야지. 여기까지 듣고 너무 황당하더군요. 저도 동생에 대해서 안쓰러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동생을 거두라니요. 그러면서 또 있는 말은 정말 기함을 토하게 만들었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내려 치고 싶었어요. 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혼자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가지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알았냐? 당장 언제건 여기 내려와서 네 동생 챙겨가서 제대로 사 먹이고 일자리도 주고 그래라. 응? 집도 하나 사주고 거기 나도 같이 가서 좀 좋은 꼴 누려보게. 네 애미가 이 나이껏 이러고 있는데 딸이 되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저에게 권리를 주장하며 집도 사달라는 등 동생의 일자리도 보고 엄마도 모시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 제가 정말 괜한 짓을 한 건 아닌지 속에 천불이 납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불쌍한 동생 준식이를 생각하니 또 그건 그거대로 마음이 무겁고 도대체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면 좋은 걸까요? 엄마 말대로 제가 먼저 찾아서 또 남동생을 돌봐야 했던 것일까요? 제가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언제나 제 탓만 하고 원망만 하는 엄마를 보니 이젠 모든 게 다 헷갈리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괴롭습니다.